국민연금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대량으로 저가 매수하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애플과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샀나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애플 보유 주식 수를 2,709만 주에서 2,881만 주로 6.3% 늘렸습니다. 애플 주가는 연초 대비 13% 정도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밖에서 생산한 아이폰 등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영향입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테슬라 보유 주식도 517만 주에서 552만 주로 6.8% 확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등 기술주 중심으로 보유 주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또 기술주 말고도 매수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미국 상장 종목 53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는 1,15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61조 원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말 수치인 550 종목보다 종목 수는 다소 줄었지만 액면 가치는 반년 사이 9.62% 증가해 하나로 약 14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핀테크와 자동차 부품, 농업, 게임 개발, 암호화폐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들어 게임 업체 로블록스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구매하며 보유 주식 수가 각각 158만 3천 주와 44만 7천 주로 지난해 말보다 100%, 66%씩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갔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음식업 고용도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금 1년 넘게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천 명 늘어났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가 지난 3월부터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2월 이후로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와 건설업 취업자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는 7만 8천 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9만 2천 명 줄며 1년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음식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도 컸다고요? 네,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7만 1천 명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폭이 2021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이 많아진 점도 문제인데요. 일을 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2만 1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했는데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은행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금담보대출의 잔액이 열흘 만에 900억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예담대까지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주요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11일 기준 6조 1,402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897억 원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예담대 증가폭은 5월 들어 500억 원을 넘겼는데요. 이달 들어 증가폭은 약 열흘 사이에만 이미 지난달 전체의 2배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담대 수요가 왜 이렇게 폭증한 건가요? 네, 은행권에선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이내, 신용대출은 연소득까지로 제한되다 보니 부족한 자금을 예담대에서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가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화랑 등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엉뚱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당초 대형 가전 매장은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그런데 샤오미의 한국 직영 매장에서 최근까지 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샤오미의 가전 매장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저녁 사태를 뒤늦게 인지하고 소비 쿠폰 사용을 막기 전까지 샤오미 공식 매장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이 지급된 지난 3주 동안 소비 쿠폰으로 샤오미 가전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샤오미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연매출 70조 원이 넘는 샤오미를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비판이 잇따랐고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현재 매장 내 쿠폰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건데요. 샤오미 코리아는 지난 6월 한국 오프라인 공식 매장을 처음 오픈하면서 작년 매출이 잡히지 않아 소비 쿠폰 사용 기준을 충족하게 됐던 겁니다. 문제는 샤오미 한국 직영 매장이 대형 전자매품 판매점이자 대형 외국계 매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삼성이나 LG 가전 매장은 제외된 반면 작년 매출이 70조 원을 넘는 중국 가전회사가 버젓이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행안부는 소비 쿠폰이 엉뚱한 곳에서 쓰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처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필수 의약품의 상당수가 외국 제약사 제품이다 보니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국내 공급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어떤 약들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네, 국내 당뇨 치료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슐린 주사제가 지난 3월부터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도 정상 수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ADHD 치료제인 얀센의 콘서타도 집중력 향상 용도로 처방받는 사람이 늘면서 정작 약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예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135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공급이 재개된 건 지난달 말 기준 8건, 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인 94% 의약품은 여전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중단 사태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84건에 달해 1년 사이에만 16%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환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요. 네, 한번 공급 차질을 빚은 의약품들의 반복적인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노피의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의 경우 지난 5월 공급이 재개되긴 했지만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대체제가 없어 환자들의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영유아 RSV 예방 항체 주사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사제가 유일하게 건보급여가 적용되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추가적인 공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앞에 섭니다. 2달간 세운 123개의 국정과제와 그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엔 국민 생활 변화와 밀접한 아동수당 확대와 대중교통비의 전액 환급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국정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 거죠? 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데요. 지난 2달간 활동하며 세운 123개의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설명합니다. 경제 분야 29개를 비롯해 균형성장 분야 23개 등까지 합치면 큰 틀에서의 경제 분야가 절반 가까이 달하는 셈입니다. 국정위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등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로는
현재 7세까지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2세까지로 확대, 대중교통비 전액을 환급해주는 정액패스 도입 등이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에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도 제시될 전망인데요. 국정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 원상 복구와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 출자 확대로 절반 가까이를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존 사업 민간 투자 전환 등으로 나갈 돈을 아끼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안 보고는 빠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개인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가 애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흥행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 4곳 중 한 곳이 최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접기로 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고객군과 서비스 확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먼저 이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접겠다는 증권사가 어딘가요? 네, 교보증권은 제휴사인 KB운용과의 계약이 끝나서 이달 31일부로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작년 9월 초개인화 투자 플랫폼을 내걸면서 야심차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접게 되는 건데요. 교보증권의 이 사업은 2023년 11월에 KB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인덱싱 엔진을 쓰기로 하고 양사 대표가 직접 계약을 맺는 등 업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증권사에서 마이포트 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B운용의 마이포트 엔진을 쓰면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KB증권과 교보증권뿐이었는데 이제 계열 증권사만 남게 됐습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계약할 때 1년 서비스 제공을 계획했었는데 최근 고객들의 투자 패턴이 자문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선택적인 직접 투자로 변화하는 추세라 서비스를 끝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나머지 도입한 회사들도 주춤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도 서비스 확대에 부진한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은 전문 투자자 중심의 이용자가 많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또 미국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인덱싱은 아직은 PB들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수단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5월부터 웰스테크라는 이름의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상을 중국 주식 또 국내 주식 등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사망 이후에 받는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보험사 5곳이 먼저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인데요. 금융당국은 대상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넓혀서 55세부터 당겨 쓰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2달 뒤부터 이용 가능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생명보험사 5곳이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형사들이 우선 출시한 뒤 나머지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식으로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부터인데 현재 55세부터 적용할지도 당국이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는 70세 기준으로 70% 유동화를 선택한다면 20년간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동화 비율 선택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받게 되면 수요가 많을 텐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은 불가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이라면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는데요. 다만 대출과 달리 연금화 서비스는 이자 부담이 없고 상환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받는 연금형도 있지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암과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유형별로 서비스를 마련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가능해지자 수신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저축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역주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달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자 예금 금리를 즉각 내린 은행권과 달리 소폭 올린 영향입니다. 최근 2년 새 은행권과의 금리 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르게 돼 저축은행 업계로의 자금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대 예금이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저축은행에는 남아 있습니다. 예금 금리를 올려 이동하는 자금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쟁이 자칫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건설업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부실 부동산 PF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축은행권의 예보료율은 0.4%로 0.1% 전후인 타 업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예보 한도 상향 이후 돈이 몰리더라도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축은행의 수신 규모는 지난 4월 40개월 만에 처음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 중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지만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또 다른 자금 조달 창구인 퇴직연금 확대도 제약이 커진 만큼 당분간 고금리 출혈 경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국내 최대 전자책 플랫폼인 KT 밀리의 서재가 오디오북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창 소송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플랫폼인 윌라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위법 여부를 제대로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22년 7월입니다.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는 자사가 오디오 콘텐츠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도서들을 밀리가 허락 없이 텍스트 음성 변환, 그러니까 TTS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콘텐츠 서비스 중지와 삭제,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TS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조조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신비한 이미지 덕분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밀리의 서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눈으로 보는 전자책을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윌라는 밀리가 TTS를 제공하는 게 자사의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는 거다. 밀리는 아니다. TTS 기능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행위일 뿐 복제 등 발행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심 법원은 앞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윌라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밀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달 중순 상고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만약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밀리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다 내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선 윌라가 오디오 콘텐츠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 도서 6권에 한정해서 진행되고 이 외의 책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앞으로 독서 플랫폼은 전자책 서비스와는 별개로 작가에게 TTS를 하겠다라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다른 플랫폼에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이 있다면 그 플랫폼으로부터 대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독서 시장에도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저작권자와의 협의, 계약, 수익 분배 등 권리관계 체계에 더 면밀한 계약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아직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B컷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하를 점치고 있지만 이보다 인하폭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인트 내려야 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여러 산업 생산성 향상과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연준이 0.5%포인트 인하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들이 관세 영향을 오판했다고 지적하며 연준이 6월과 7월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수정된 고용지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다음 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리 목표치 위에 머무는 만큼 당분간 완만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현재 정책이 적절하다는 의미라며 금리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안개가 걷히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실업률 상승 압력 간 균형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이 고용 둔화를 이유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걸 감안하면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이 서울 서초동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 매물클린 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5,935건 중 11,339건이 허위 매물이었고 서울 서초동의 경우 2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3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 웹툰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고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인기작을 세로 스크롤 방식 웹툰으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웹툰화되는 작품은 어벤져스와 스파이더맨, 에이리언, 스타워즈 등 5편의 할리우드 영화입니다.